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열정씨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지치더라고요. 네, 그냥 견디는 게 지치는 거예요. 그죠. 견디는 게 지치는 거 맞아요. 이제 이 더워서 에어컨 있는 공간만 찾아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너무 추워. 그래서 이제 스카프 같은 거를 하나 두르고 다니는데,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서 또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네. 길을 가는데 어떤 중학생 소녀가 저 뒤에서 저기요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한 손에 내 스카프를 들었어. 또 떨어뜨리고 또 왔구나. 떨어뜨린 거야. 제가 걷다가 떨어뜨렸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워다 주려고 이 더위에 뛰었어? 뛰어온 거야. 착하다. 너무 이쁜 거예요. 네. 너무 착하고 이쁘고, 막 이 얼굴 뒤로 막 그 헤일로라 그러죠. 후광. 막 후광이 비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진심으로 이제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거기서 뭔가 할 게 더 없는 거예요. 없어.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데, 네. 그러면 큰일 나요. 잡혀가요. 맞아요. 함부로 하면 안 돼.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름이라도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것도 또 안 돼, 그렇잖아.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고맙단 말만 여러 번 했는데, 네. 그죠? 근데 아무튼 그 소녀의 호의 덕분에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다. 아직은 따뜻하다. 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또 내가 느낀 점은, 이렇게 착하고 예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방송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 젊은 세대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 뭔가 자그마한 거라도 하나 얻어가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뿌듯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해보죠.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돈의 역사 2부죠?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화폐 트랙, 그러니까 이제 돈 그 자체가 곡물에서 주화로, 그리고 태환 지폐로, 마지막에 이제 명목화폐까지 발전해온 5,000년의 역사를 쭉 따라갔잖아요. 네.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을 하나 내렸는데요. 혹시 네. 그 결론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화폐는 물건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도착한 것은 신뢰였다. 맞아요. 이거였죠? 네.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또 이제 충격적인 숫자 하나를 이야기했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그 숫자 때문에 이 2부 내용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쓰는 돈 중에 중앙은행이 직접 찍어놓은 돈은 10%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90%는 도대체 뭡니까? 네. 오늘이 이제 그 답을 찾는 시간인데요. 바로 그 나머지 90%가 오늘의 주인공, 신용 트랙입니다.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이 어떻게 돈이 되었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오늘도 이제 역시나 지난 시간에 읽었던 머니, 인류의 역사가 계속 우리의 큰 지도 역할을 해줄 거고요. 여기에 이제 책을 한 권 더 얹으려고 하는데요. 네. 롭 딕스라는 저자가 쓴 돈의 가격이라는 책이에요. 와, 이 두 권을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시네. 최근에 또 하필 이 두 권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롭 딕스라는 저자는 네. 영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금융 교육가이자 이제 저희처럼 팟캐스트를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열정 씨도 블로그에서 금융 교육 같은 내용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죠. 네. 되게 롤 모델이에요. 그러네요. 이 네. 저자가 우리 동정업계 그쵸. 종사자셨네요. 그렇죠. 이 책이 나온 계기가 이제 서두에 나오는데요. 2020년 코로나 때 각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잖아요. 네. 미국은 뭐 국민들한테 우편으로 수표를 막 보내주는 그런 정책까지 썼고요. 그걸 보면서 저자가 이런 질문이 좀 들었대요. 돈이라는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면 네. 우리는 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세금을 내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걸까? 의구심이 좀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 듣고 보니 진짜 궁금한데요. 뭔가 살짝 억울한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려고 저자가 돈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좀 깊이 파고든 책인데요. 그리고 이 책에 제가 오늘 방송의 첫 질문으로 삼고 싶은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네.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쓰는 돈의 대부분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시중은행이라면 우리가 흔히 가는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데서 돈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이 돈은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했던 우리 쓸공님들께서는 살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상식이 깨질 예정인 거죠. 그리고 이 책에 이제 인용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네. 헨리 포드라는 분 아시죠? 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들이 은행과 통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말이죠. 만약에 이 진실을 알면 당장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했대요. 저는 솔직히 네. 이제 방송이니까 모르는 것을 그치. 가장한 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희는 알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처음에 알 때 정말 억울하고, 그러니까 뭔가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 먹은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예. 그런데 아예 또 그렇게 다 알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러려니. 네, 이 시스템에 그러려니. 적응해 살아야지 뭐 어쩔 거야.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 자본주의에서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오히려 줄었어요. 알고 나니까. 그냥 어차피 다 허구인데. 어차피 다 그냥 믿고 가는 건데 나도 같이 믿으면 되지. 뭐. 그래, 그냥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야. 맞아.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 알았을 때 약간 배신감은 느껴요. 그렇죠? 이걸 처음 딱 접하게 되면 이 사실을 딱 알게 되면 배신감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왜 나만 몰랐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좀 더 알게 되면 네. 언니 말대로 좀 네.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면서 뭐 이 시스템을 속에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영화 매트릭스 보면 그 키아누 리브스가 진정한 그 용사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치. 모든 진실을 알고. 우리는 진정한 용사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혹시라도 나는 빨간 약을 먹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맞아. 에피소드를 들으셔도 몰라도 된다. 나는 그냥 환상 속에 살고 싶다. 그치. 근데 알면 또 아는 대로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유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꼭 들어보세요. 네. 네. 그러면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네. 다만 이제 현대로 바로 가기 전에 이 네. 신용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역사를 먼저 훑고 가야겠죠. 네.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 그건 2회차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라고 이제 미뤄뒀던 것들 있잖아요. 아, 이 수메르의 이자, 로마의 은행, 피렌체의 어음 이런 것들이 있었죠? 맞아요.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네. 오늘은 이 돈의 역사 부분은 빠르게 한번 훑으면서 지나가 볼게요. 네. 먼저 신용이 뭔지부터 한 줄로 정리를 하면요. 신용이라는 거는 나중에 갚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네.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아도 믿을 만한 약속만 있으면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약속이 돈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약속의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인류의 이 사회 속에 있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수메르에서 곡물이 최초의 화폐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수메르 사람들은 곡물을 서로 빌려주고 갚고 그랬는데 이때 갚을 때 조금 더 얹어서 갚았대요. 이게 바로 이자라는 개념이죠. 지난 시간에 예고만 하고 넘어간 그 이자 이야기네요. 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갑자기 왜 이자 얘기가 나올까? 예, 돈의 역사랑 금리가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금리라고 이제 주제가 바뀌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난 시간에 본 우리 화폐 트랙에서는 금리가 나올 일이 없어요. 화폐는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교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돈 주고 물건 받으면 거래가 그 자리에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용은 다르죠. 신용은 지금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거예요. 거래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니까 가능하다. 추상적인 사고. 맞아. 그죠. 네, 안 보이는 걸 믿고 그쵸. 시간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죠? 신뢰를 하고 서로.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과 나중 사이에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끼어 있는 건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기다림에는 항상 대가가 필요하겠죠.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 공물을 못 쓰는 거니까. 네. 그리고 떼일 위험까지 감수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기다림의 대가가 바로 이자인 거고요. 네. 즉 이제 시간 그 자체의 가격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머니의 저자는 금리를 시간의 값 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리를 하면 신용은 시간을 건너는 거래고 금리는 그 거래에 붙는 가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을 이야기하는 오늘 금리도 당연히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면 금리는 시간의 값이다. 네. 그래도 뭐 시간값 치고는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또. 맞아. 우리의 시간 금인데. 그렇죠. 금값인데 이게. 그러네요. 그리고 이 신용이 제대로 꽃을 핀 게 로마 시대거든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는 화폐 변조 이야기만 하다가 우리가 끝났는데 사실 로마는 신용의 나라였어요. 은행이 있었고 보험이 있었고 심지어 이제 여러 사람의 투자를 받는 주식회사 비스무리한 것까지 있었대요. 실제 금화가 오가지 않아도 약속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 시기 이제 금화 100개로 마치 1000개가 유통되는 것 같은 그런 경제가 굴러갔던 거죠. 2000년 전에 이미 신용경제였다니 놀라운데요. 그런데 로마가 그렇게 발전했었는데 왜 우리는 그 한참 후인 중세 이탈리아에서 은행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아쉽게도 로마가 무너지면서 그 노하우 역시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중세 유럽은 한동안 물물교환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중세 후반에 이 신용이 다시 부활을 하는데요. 그 무대가 바로 지난 시간에 금화 플로린으로 만났던 그 도시예요. 플로린과 이름이 비슷한 피렌체. 뭔가 이름들이 다 예쁘지 않아요? 피렌체, 플로린. 다 예술적인 맞아요. 느낌이 있어. 맞아. 지난 시간에 종이 한 장이 금화를 대신하는 마법이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 그 마법을 풀어볼게요. 만약에 언니가 중세 상인이 됐다고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네. 피렌체에서 프랑스까지 장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금화를 한 자루 들고 가야 한대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이게 체력적으로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금화를 자리에 메고 가야 돼. 메고 가야 돼. 또 거기다 그 먼 거리 이탈리아에서 프랑스까지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걸어서 마차 타고. 그리고 또 무서울 것 같아요. 이 가는 길에 갑자기 산적이라도 만나면. 그렇죠. 그죠. 금화 뺏기고 끝인 거예요. 가다가 끝나는 거야. 무서워. 그래서 이제 피렌체의 은행가들이 기가 막힌 이제 해결책을 만드는데요. 금화는 그냥 피렌체 은행에 맡겨두고 대신 이제 종이 한 장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종이에는 이 사람에게 금화 얼마를 지급하시오라고 적혀 있고 은행의 보증이 붙어 있는 거죠. 프랑스에 도착해서 이 종이를 현지의 뭐 제휴 은행에게 내밀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수표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런 문서들을 이제 신용장이나 이제 환어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야기한 수표의 조상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종이가 왜 돈처럼 통했을까요? 종이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는데 말이죠. 주제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신뢰와 관련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이 진짜로 돈을 줄 거라는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은행에 대한 신뢰. 그렇죠. 그게 이 종이의 가치를 받쳐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장은 은행의 신용을 담은 종이인 거예요. 이 종이들이 이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국제 무역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오, 그러네요. 이건 마치 그 현대의 그 인터넷 혁명으로 국제금융거래가 활발해진 거랑 비슷한 느낌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보단 작았겠지만 그런 혁명이죠. 그러네요. 이 실제 금화는 금고에 가만히 있는데 종이만 돌아다니면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실제 돈은 금고에 있는데 인터넷으로 문자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카카오톡으로. 그죠? 오,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지점에서 은행가들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을 해요. 사람들이 맡긴 금화를 한꺼번에 다 찾으러 오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어차피 안 찾아갈 거면 금화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도 되겠다라는 약간은 스마트하면서도 얄미운 생각. 돈이 많은데 누가 찾으러 오지도 않고 그러면 잠깐만 쓰고 넣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절에 은행가들도 정확히 그렇게 한 거예요. 맡긴 돈의 일부만 금고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걸 이제 부분 지급 준비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방식에는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돈이 불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금화 100개를 은행에 맡겼어요. 네. 은행은 10개만 남기고 90개를 언니한테 빌려줬어요. 네. 그럼 그 시점에 세상에 돈이 얼마가 될까요? 저는 여전히 은행에 내 돈 100개가 있다고 네. 믿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걸 언제든지 찾을 수 있을 거고. 네. 근데 언니 손에도 진짜 금화 90개가 네. 또 있는 거야. 네, 네. 그러면 총 190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지만 내가 갖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100이고. 예, 나한테는 100이고. 그죠? 언니는 진짜 돈이 있고. 예, 진짜 돈이 있고. 그런 식으로 돈이 상상으로 만들어지는 거네. 거죠.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그 순간에 세상에 도는 돈이 실제 금화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 언니도 받은 90개를 들고만 있지 않고 은행에 맡기고 네. 그 은행이 그중에 일부를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네. 돈은 계속 불어나죠. 네. 이게 바로 은행이라는 시스템의 본질인 거예요. 맞아. 이거를 이해를 해야 맞아. 이게 은행이 본질이에요. 뭐 하는 데인가. 네, 이 본질을 이해를 해야 이 경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치. 진짜. 은행은 돈을 우리는 보관하고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돈을 만들어내는 곳, 불려내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프닝에서 돈의 90%는 시중은행이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이 바로 이 원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든다는 건 결국 되게 쉽게 이해하시려면 대출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피렌체에서 시작된 이 방식이 이제 수백 년 동안 진화를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시간을 좀 뛰어넘어서 네. 지금 우리의 은행이 실제로 어떻게 돈을 만드는지를 또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네. 제가 이제 은행에서 자동차 살 돈 3천만 원을 대출 받는다고 해볼게요. 은행이 이 돈을 어디서 가져와서 저한테 줄까요? 뭐 다른 사람들이 예금한 돈에서 꺼내주는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문맥상 아니니까 그렇게 물어보겠지. 아니죠. 그죠? 그렇게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 공부를 하기 전에, 경제 그쵸. 공부를 하기 이걸 전에는 알기 전에는 은행이 돈을 예금을 많이 하니까 그 돈에서 이제 또 대출을 해주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돈의 가격에서 그 책에서 설명하는 현대 은행의 실제 작동 방식은 한 발 더 나가거든요. 네. 은행은 어디서 돈을 꺼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통장에 3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해주는 거죠. 네. 그 순간 어제까지는 없었던 네. 새로운 3천만 원이 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입력만 하면 새로운 돈이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 이 사실은 굉장히 황당한데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 통화 시스템의 공식적인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작동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순간 새로운 돈이 창출이 되고 반대로 제가 대출을 갚으면 그 돈은 사라지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전체의 통화량은 대출이 생길 때 늘어나고
대출이 상환될 때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쓰는 돈이 사실은 누군가의 빚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통화량은 늘어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없는 돈이 실제로는 없는 돈이 대출을 통해서 마구마구 생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듣다 보니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입력만 하면 돈이 생긴다면 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무한정 돈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그쵸. 이 은행 시스템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실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숫자 3천만 원 찍으면 되는 거면 나 같으면 더 찍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브레이크가 있기는 하죠.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은행 스스로의 리스크죠. 네. 은행이 허공에 돈을 만들어서 빌려주긴 하지만 만약에 빌려간 사람이 못 갚으면 그 손실은 은행이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한테나 대출을 막 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규제도 있죠. 각국 중앙은행이 은행들이 대출할 수 있는 비율의 이제 기술적인 기준을 정해놨잖아요. BIS라고 하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뭐 네. 지급 준비율 뭐 이런 것들 정해놨기 때문에 네. 막 해줄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가 있죠. 간접적인 브레이크. 간접적인. 바로 금리. 맨날 우리 그냥 금리 얘기 맨날 하지. 그죠? 맨날 하죠. 근데 통화량이랑 금리, 물가 요 정도만 알면 사실 경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요 공급의 법칙. 우리가 거의 이제 몇 년을 방송을 해오면서 결국은 다 거기서 얘기가 돌아요. 그것만 알면 돼 사실. 나머지는 다 그냥 파생된 거예요. 맞아요. 네. 오늘 소개한 책 제목이 돈의 가격이잖아요. 네. 돈의 가격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10,000원은 10,000원이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돈을 빌리는 값이에요. 그게 이제 금리잖아요. 네. 네. 제가 3천만 원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하는데 그 이자가 바로 돈이라는 상품의 가격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수메르 이야기할 때 기억해 두라고 한 거 있죠. 금리의 정의에 대해서. 네. 금리는 시간의 값이다. 네, 그렇죠. 머니라는 책에서는 금리를 시간의 값이라고 정의를 했고 네. 돈의 가격은 돈의 값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같은 말인데 이게 헷갈릴 그러네. 수 있죠. 그러네. 돈을 빌린다는 거는 결국 미래의 내 돈을 지금 땡겨와서 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사는 거예요. 이 두 책이 만나는 지점이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금리가 어떻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여기서 중앙은행이 등장을 하죠. 아까부터 이제 중앙은행은 돈의 10%밖에 못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쩐지 굉장히 힘없는 그런 기관처럼 아, 그렇게 작은 역할밖에 못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앙은행의 진짜 힘은 돈을 찍어내는 데 있지 않아요. 돈의 가격에서 아주 좋은 비유가 나오는데 중앙은행은 은행들의 은행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중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듯이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이 은행들도 자기들 거래하는 은행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그 은행들과의 거래에 적용하는 금리, 그게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듣는 기준금리잖아요. 네. 이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시중은행이 돈을 조달하는, 그러니까 빌리는 비용이 달라지고, 그러면 시중은행이 우리한테 적용하는 대출금리도 따라서 움직이겠죠.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제 개인들, 사람들이 대출을 덜 받게 되는 거고요. 대출이 줄면 결국 뭐까지 줄어들까요? 때까지 배운 내용 생각해보면 이 대출로 돈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출이 줄면 새로 만들어지는 돈이 주는 거죠. 그렇죠. 전체 그림이 돈의 흐름이 보이죠. 그렇죠. 네. 중앙은행은 돈의 양을 직접 정하지는 않지만 대신 돈의 가격인 기준금리를 조절을 해서 시중은행의 대출 규모에 영향을 주고 그걸 통해서 경제 전체의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큰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작은 숫자 하나가 결국 세상의 돈이 얼마나 만들어질지 좌우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게 뭐 0.25% 막 이러니까 아유 그거 뭐 안 받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전 세계 스케일로 갔을 때는 엄청난 양이라서. 엄청난 양이에요. 나비 효과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완전히 다르게 들을 수 있는 이 감각이 생긴다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경제 원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죠. 맞아요. 여기서 근본적인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이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만들어질지를 좌우하는 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왜 하필 중앙은행이 맡게 된 걸까요? 우리는 사실 중앙은행이 이 역할을 맡고 난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라 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원래 그랬나 보다. 그러네요. 하고 받아들이고 살죠. 네. 근데 사실 이 역할을 원래부터 중앙은행이 담당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면 네. 근본이제 시대에는 돈 창출을 맡고 있는 게 따로 있었잖아요. 네, 금이죠. 그렇죠. 세상에 그 존재하는 금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제한이 화폐에만 걸려 있던 건 아니거든요. 은행이 신용으로 불려내는 돈에도 똑같이 걸려 있었어요. 은행이 만든 종이 돈이든 뭐 예금이든 결국에는 금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그 요구에 응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이 아무리 신용의 탑을 높이 쌓아도 그 탑 전체가 바닥에 깔린 금의 양에 묶여 있었던 거죠. 금이라는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통화량 전체를 통째로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1971년에 그 금이 은퇴했잖아요. 그렇죠. 은퇴했어. 네. 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건 아닌데 은퇴시켰지. 강퇴당했어. 네. 1971년에 금이라는 이제 물리적 브레이크가 사라지면서 돈 창출을 막는 자연적인 장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빈자리를 이어받은 게 바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죠. 네. 그렇군요. 금이라는 자연의 제한 대신에 금리라는 인간의 판단이 돈의 양을 조절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명목화폐를 두고 화폐의 가치가 인간의 판단에 맡겨졌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문장의 신용 트랙 버전을 같이 또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1971년이 그렇게 중요한 분기점이었군요. 그렇죠. 이 화폐의 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돈이 만들어지는 걸 막는 브레이크 자체가 금에서 사람의 판단으로 바뀐 거네요. 그렇죠. 누가 더 신뢰가 가요? 금이 신뢰가 가요? 사람의 판단이 더 신뢰가 가요? 저는 사람의 판단이요. 아 진짜? 네. 의외네. 왜냐하면 금은 이게 의지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금은 너무 우리가 어떤 고정된 거에 의존하는 느낌이야, 인간이. 근데 사람의 판단에 의지하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조절해 볼 수가 있잖아. 그치. 유연성을 발휘해 볼 수 있지.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에만 의존하면 금만 믿고 사람들이 되게 돈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너무 조금 만들 수도 있는데 그래. 근데 인간이 잘 협의를 하고 인간이 좀 현명한 판단을 한다는 전제 하에 좀 인간을 믿나 봐요, 제가. 신뢰가 높네요, 인간에 대해. 나는 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인간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인간 욕심을 낼 수 있잖아. 그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약간 그 성악설을 믿나 봐. 난 또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금은 내가 배가 고플 때 나한테 빵 하나를 건네주지 못하지만 사람은 내가 그래.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누군가 나한테 빵이나 물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성선설이네. 물론 상대방이 나를 해할 수도 있지만. 그치. 나 먼저 살겠다고 죽일 수도 있지만. 이 관점이 약간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재밌네요. 그쵸? 재밌네요. 1971년이 그렇게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이야기를 돈의 가격의 저자 또한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이때 이제 물리적인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인간의 판단에 맡기게 되었고
세계의 통화량이 이전 수백 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불어났다고 해요. 그러네. 그래서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한 견해인 거죠. 근데 사실 금에 묶여 있을 때는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 금에서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디프레이션은 더 위험한 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금에 묶여 있으면 디프레이션이 오고 대공황이 올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그거죠. 너무 그쵸? 금을 믿고 많이 만든다든지 너무 조금 만든다든지 조금밖에 돈을. 못 만든다든지. 그쵸? 그러니까 금이 뭐라고. 그러니까 금이 뭐라고. 사람 나고 금 났지. 우리가 금의 지배를 받아야겠냐. 그러니까. 자, 근데 정리해보면 어쨌든 현대에는 금리라는 브레이크와 엑셀로 경제를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금리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있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그렇게 큰 사건이었는데 우리 아무렇지 않게 2008년 지나갔다. 그러니까요. 이게 금리로도 경제를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네요. 아까 통화량은 대출이 생기면 늘고 갚으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위기가 터져서 아무도 대출을 안 받고 은행도 대출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돈이 없으니까 세상의 돈이 점점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2008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돈이 이제 줄어들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거의 0까지 내렸는데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꺼낸 비장의 카드가 바로 양적 완화라는 거예요. 이 양적 완화라면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나 또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중앙은행이 키보드를 두드려서 이제 새 돈을 만든 다음에 그 돈으로 은행이나 연기금 같은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던 국채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들 손에 새 돈이 쥐어지잖아요. 그 돈이 이제 시중에 풀리는 거죠. 금리라는 간접 조절로도 부족하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시중은행에. 이 효과는 있었다나요? 궁금하네. 돈의 가격이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게 풀린 돈의 대부분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지갑, 즉 이제 실물 경제로 온 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대요. 그래서 경기 회복은 좀 미지근했는데 자산 가격만 크게 올랐고 결과적으로 자산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랬군요. 근데 또 2020년 코로나 때도 양적 완화를 더 많이 했잖아요. 이때는 이제 중앙은행이 정부의 돈을 빌려줬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러면 정부가 그 돈을 국민들한테 우편으로 직접 쏴줬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갔대요. 그렇게 소비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겪은 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동안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유동성, 물가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오늘 배운 은행의 신용창조 시스템을 이해하면 뭐 유동성이니 양적 완화니 하는 뉴스들이 좀 명확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용 트랙 5,000년을 또 열심히 달려와 봤잖아요. 내용이 좀 많았으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 이제 신용은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이 돈처럼 도는 것이고 그 출발은 수메르의 이자, 즉 시간의 값을 매긴 순간이었어요. 둘째, 이제 로마에서 신용 경제가 꼽혔다가 사라졌고 셋째, 피렌체에서 신용장과 부분 지급 준비가 나오면서 은행이 돈을 불려내는 시스템이 탄생을 했죠. 넷째, 그 시스템이 진화한 오늘날 시중은행은 대출로 돈을 창출하고 우리가 쓰는 돈의 약 90%가 이렇게 만들어진 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가격, 즉 금리로 이 전체를 지금 현재 경제를 조절한다라는 게 오늘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1회차랑 2회차가 하나로 합쳐지는 느낌이에요. 이 1회차에서 화폐는 결국 신뢰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신뢰 위에서
빚으로 돈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지난 시간에 화폐 트랙과 신용 트랙 두 갈래가 있다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두 갈래가 현대에 와서는 하나로 합쳐진 거나 뭐 마찬가지죠. 네. 네. 지금 우리 통장에 찍혀 있는 그 돈을 생각을 해보면 그건 뭐 화폐로도 쓰이지만 동시에 은행이 우리에게 지급을 약속한 신용이기도 하거든요. 화폐이면서도 신용인 돈.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돈인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딱 하나만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결국 돈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이고 현대 경제는 그 신뢰 위에 신용, 즉 빚으로 지은 집이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도 흔들리게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신뢰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라는 단어에서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통장 잔액 같은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데이터 시스템 다 파괴되면 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이 돈 아무것도 아니야. 내 통장이 0이다. 그죠? 근데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그 신뢰마저도 현대에는 가져야 돼. 맞아요. 그죠? 이제 내가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는 거야. 데이터 센터 다 망가지면. 맞아. 저도 자꾸 이런 이제 돈의 가격 같은 네. 약간은 시니컬한 책이잖아요. 예. 이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런 책을 자꾸 읽다 보니까 갑자기 막 그 실물 있잖아요. 네, 사놓고 골드바. 싶죠. 너무 사고 싶은 거. 요새 금값도 떨어졌는데. 사실 금 ETF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금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필요 없고 그냥 골드 바가 너무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은 부작용이에요. 그죠.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 있어요. 맞아요. 자, 요즘처럼 자산시장이 뜨겁고 어수선할 때일수록 이런 좀 돈의 원리, 그런 근본을 알아두는 게 좀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사실 준비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읽은 머니 인류의 역사와 돈의 가격 두 권 다 뭐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내용도 꽤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돈과 더 친해지고 싶으신 쓸공님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또 이제 저희 쓸공님들 중에 이제 한 분이 개인 블로그에 쓰신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동안 바쁘셔가지고 경제 공부를 좀 손 놓고 있으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 안 되겠다. 경제 공부해야겠다고 저희 방송을 쭉 들으셨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내용을. 다행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또 책임감? 그죠?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예전보다는 업로드가 주기적이거나 뭐 많이 하질 못해요. 맞아. 저희도 이제 부록의 나이를 지나 이제 지천명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제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많이는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렇지만 쉬지는 않기로. 네. 완전 내려놓지는 않기로. 그러니까 꾸준히 경제 공부를 하듯이 그냥 빈도수와는 상관없이 꾸준히 이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계속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니까 설거지 하시다가 공부하시는 그 수홍님처럼 잊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돈 역사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역시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역사가 좋은가 봐요. 맞아. 나 역사 좋아했네 이거야. 몰랐는데. 자, 쓸공님들 더운데 무리하지 마시고요. 조금 느슨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랄게요. 다 같이 쓸공합시다.